이 도둑놈들아, 할애비 제사밥 먹을 돈까지 훔쳐? 칠순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며 쌍둥이 손주들을 내쫓았습니다. 13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빗속에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초등학생 손이 아니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마다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기절하듯 졸았고 방과 후엔 몰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13살 쌍둥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마주하게 될 가슴 찢어지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늦가을 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구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멀리서 웅웅거렸어요. 은옥은 약국 앞에서 허리를 펴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허리를 두동강 낼 것처럼 욱신거렸어요. 진통제 한 알이면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은옥은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 서랍장에서 꺼내 지갑에 넣어두었던 3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약값으로 쓸 돈, 시장에서 두부 한 모라도 살 돈이었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을 뒤졌습니다.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지고 가방 안감 구석구석을 헤집었어요. 손끝에 잡히는 것은 먼지와 구겨진 영수증 뿐이었습니다. 초록색 지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은옥은 중얼거리며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식당 뒷문에서 쭈그리고 앉아 4시간 동안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는 설거지통 앞에서 쉴 틈 없이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고무 장갑 쌀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더니 손마디가 동상 걸린 것처럼 벌겋게 트고 갈라졌어요. 갈라진 손등 사이로 배어나오는 핏물을 보며 이를 악물고 받아낸 3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의 무게를 은옥의 손마디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아니면 집에 두고 왔나? 은옥은 약도 사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발 집에 있기를, 제발 내가 착각한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허리 통증도 함께 따라왔지만 은옥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일러를 떼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를 정도로 집안은 냉골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장판 귀퉁이는 닳고 닳아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상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어요. 한낮인데도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든 아들의 모습에 은옥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40이 넘도록 제 앞가림 하나 못하고 늙은 어미 집에 얹혀 사는 아들. 베갯머리의 나뒹구는 빈 소주병이 꼭 아들의 처지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쌍둥이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작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안방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돈은 없었어요.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 같은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분명 아침에 꼭 닫아두었는데 손잡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은옥의 시선이 자고 있는 상규와 쌍둥이의 방문 사이를 오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디 흘렸겠지.
내 핏줄이 도둑질을 해? 내 새끼들이 그럴 리가. 의심과 부정 사이에서 은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쌍둥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금성이와 은성이가 나오다가 은옥과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달려들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로 묘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슬그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어요. 금성이는 불룩한 주머니를 황급히 등 뒤로 숨겼고 은성이는 괜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어설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너희들 뭐 숨기는 거 있어? 은옥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은옥은 아이들의 가방을 뒤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손주들을 도둑 취급하다니. 은옥은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가난이 내 핏줄마저 괴물로 만들었나? 내가 죄인이지. 은옥은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70평생 악착같이 살아왔건만 늙어서 이 꼴이라니.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은 더 비참했습니다. 뼈마디가 시린 늦가을 오후 주민센터 상담 창구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이 유독 눈을 찔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와 은옥을 번갈아 보았어요. 할머니, 이번에도 수급자 선정 탈락이에요. 왜요? 왜 또?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아드님 앞으로 그랜저가 한 대 있어요. 압류된 대포차라는 건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재산으로 잡혀서요. 나라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놈의 차 타보지도 못했는데. 은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규가 사업한다며 끌어다 쓴 돈, 그 빚더미 속에서 대포차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작 차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라니. 법이 그렇다는 말에 은옥은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주민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쿡쿡 쑤셔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전봇대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수술비 1,500만 원은커녕 약값도 아까워 진통제로 버티는 처지였는데 그 약값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은옥은 찬물 한 사발로 줄인 배와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식도가 얼얼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2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은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거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비닐봉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쥐가 들어왔나? 은옥은 아픈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은옥의 가방이 놓인 서랍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옥은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 귀까지 울렸습니다. 제발 도둑이길,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에 비친 실루엣은 상규의 것이었어요. 구부정한 어깨, 헝클어진 머리카락. 틀림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은옥의 지갑에 손을 대는 순간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폐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은옥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뛰쳐나가 그 손목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몸을 떨었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난 뒤 은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내 지갑에 손댈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겠어? 날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은옥은 다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남은 동전 몇 개마저 사라져 텅 비어 있었어요. 지갑 안쪽이 휑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절망 어린 시선이 아들 방과 손주들의 방문을 향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낡은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은옥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사라진 돈 3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목이 타들어가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손을 뻗었지만 베개 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장판뿐이었죠. 은옥은 이불을 들추고 베개 밑을 뒤져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은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치통 옆에 자신의 핸드폰이 얌전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기계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 냉기가 머릿속까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디 한 군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내가 언제 이걸 여기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렇게까지 기억이 뚝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70평생을 지탱해온 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을 돌렸어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들 상규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는 모습에 은옥은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라면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마신 소주병이 3개나 굴러다니고 있었죠. 상규는 은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차비 좀 주쇼. 오늘 일자리 알아보러 가야 하는데 10,000원만. 은옥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에 든 차가운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내 쌈짓돈 3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또 돈을 달라니? 염치가 있으면 그 입 다물어라. 벼룩의 간을 내먹지. 늙은 어미 약값을 훔쳐? 상규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국물이 하얀 식탁보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돈이 없어지다니? 어머니 또 냉장고에 리모컨 넣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죠? 은옥은 상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이놈이. 상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40이 넘은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요. 제가 친구놈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리고 마누라까지 잃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쌈짓돈은 안 건드려요.
차라리 사채를 쓰고 도박판에 다시 가지. 도둑놈처럼은 안 산다고요. 상규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지고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은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놈이 연기를 하는 건가, 진짜 아닌 건가? 그때 쌍둥이 방에서 금성이와 은성이가 주섬주섬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퀭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티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어요. 상규가 화살을 아이들에게 돌렸습니다. 야, 니들 혹시 할머니 지갑 손댔냐? 요즘 애들 PC방 간다고 부모 지갑에 손댄다던데. 금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은성이는 아빠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나 잘하세요. 상규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때리려는 듯한 동작에 은옥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어요. 애들 건드리지 마라. 학교 늦겠다. 어서 가. 아이들이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은옥은 문득 지난번 돈이 없어졌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날 상규는 밖에서 술을 마신다고 집에 없었습니다. 상규가 없을 때도 돈이 없어졌는데 그럼 정말 애들이? 은옥은 쌍둥이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까 하다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뗐어요. 아니야, 확인했다가 진짜 훔친 거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은옥은 힘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은옥은 빨래를 개다가 상규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 속에서 낯선 명함 하나가 나왔어요. 일수 급전 대출 김 실장. 명함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뒤집어 보니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이번 주까지 이자 입금 안 되면 끝장이야. 은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상규 이놈이 돈이 급한 건 맞는데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옥은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을 다듬으며 식탁 위에 지갑을 올려두었습니다. 일부러 상규와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었어요.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은옥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거실 거울을 통해 등 뒤를 감시했어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눈은 거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상규는 TV를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고 쌍둥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은옥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밤 10시 은옥이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상규가 거실 서랍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넣어두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거기서 뭐하냐? 은옥이 소리치자 상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깨가 움찔했어요. 아니. 라이터 좀 찾느라고. 상규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은옥은 즉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심장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벽 3시 은옥은 갈증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상규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는 걸 보았습니다. 상규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은옥은 홀린 듯 다가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훔쳐보았습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이었어요. 백상규 씨, 오늘 입금 안 됐네요? 내일은 집에 찾아갑니다. 아들내미들 학교도 알고 있으니까 처신 잘하세요. 끔찍한 협박 문자에 은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놈이 빚 때문에 손주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 은옥의 시선이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3만 원이 또 사라져 있었어요. 지갑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자기 전까진 있었던 것 같은데 상규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렇다면 상규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은옥의 시선이 쌍둥이 방문을 향했어요.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틈새가 유난히 검게 보였어요. 빚에 쫓기는 아비인가 아니면 그 아비를 보며 삐뚤어진 손주들인가. 은옥은 완벽한 미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희부연 새벽빛이 밝아왔지만 은옥의 마음속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은옥은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소나기로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약을 먹으려고 물을 뜨러가다가 현관 앞에서 멈칫했어요. 신발장 위에 뭔가 하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유독 하얗게 빛나는 물체. 낡고 해진 식구들의 헌 신발들 사이에서 비닐도 갓 뜯은 듯한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선명한 꽤 비싸 보이는 운동화였죠.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이즈를 보니 첫째 금성이 것이었습니다. 밑창에서 훅 끼쳐오는 새 고무 냄새. 은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쌀쌀 돈도 없는데 저런 비싼 운동화를 어디서 났지? 지난번 없어진 돈과 새 운동화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3만 원, 또 3만 원, 그리고 이 새 신발. 은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새하얀 운동화가 마치 범죄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서 운동화가 떨어졌어요. 퍽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은옥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금성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금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젓가락질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너 현관에 그 신발 뭐냐? 금성이가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거요? 그냥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요즘 세상에 누가 새 신발을 공짜로 줘? 너 솔직하게 말 안 해? 은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 위 반찬 그릇들이 발그락거렸어요. 계란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식탁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 은성이가 형을 툭 치며 눈치를 주었어요. 금성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주었어요. 아파트 단지 재활용장에서. 거짓말 마라. 재활용장에서 저렇게 멀쩡한 게 나올 리가 있어? 그리고 그렇다 한들 남이 버린 걸 왜 주워 신어? 금성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그 침묵을 도둑질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였죠. 내가 너희를 굶기기를 했냐, 뭘 했냐? 남의 돈에 손대서 치장을 해?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등교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은옥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 신발을 들고 한참을 울먹였어요. 눈물이 하얀 운동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신발코를 쓰다듬었어요. 내 죄다, 내 죄야. 가난이 애들까지 망쳐놨어. 70평생 악착같이 살았건만
손주들에게 새 신발 한 켤레 못 사준 죄가 아이들을 도둑으로 만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옥은 자신을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옥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부 듬뿍 넣은 된장찌개라도 끓여주려 큰 맘 먹고 가장 비싼 국산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은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뜯지도 않은 두부가 2모나 더 있었어요. 방금 사온 것까지 합치면 총 3모였습니다. 하얀 두부 포장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이게 왜? 분명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미쳐가는 건가? 오후 늦게 금성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옥이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신고 나갔던 운동화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 앞코부터 뒤꿈치까지 온통 흙범벅이었어요. 학교 다녀온 애 신발꼴이 이게 뭐야? 은옥이 경악했습니다. 금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축구하다 그랬어요. 은옥은 부엌에서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성이의 등짝을 내리쳤어요. 금성이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거짓말. 오늘 하루 종일 비 왔는데 무슨 축구야? 너희들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남의 물건 훔치고 다니는 거야? 이제 아주 작정을 했구나. 금성이는 맞으면서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는 모습에 은옥은 더 속이 터졌어요. 왜 변명을 안 하는 거냐? 떳떳하면 말을 해야지.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은옥도 금성이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녁에 들어온 상규는 현관에 벗어놓은 흙투성이 신발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어요. 내 교육 좀 잘 시키라니까. 은옥은 상규에게 소리쳤어요. 목청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애비냐? 애비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애가 저러겠냐고. 은옥의 고함에 상규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쌍둥이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다리 괜찮아? 아까 넘어질 때 많이 까졌던데. 은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성이가 낮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근데 신발 더러워져서 어쩌냐? 내일도 그 집 가야 하는데. 은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도둑질하는 집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훔친 물건을 파는 장무라비 집인가? 13살짜리 아이들이 범죄 소굴에 드나든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은옥은 방문을 벌컥 열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 못할 끔찍한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아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은옥은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지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또 없어졌을까봐 무서워서요. 하지만 시장에 가려고 무의식적으로 연 지갑은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 핏줄이 도둑질을 한다면 내가 직접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그 집이 어디인지 오늘 기필코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은옥은 몸살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데
눈앞이 자꾸 어른거렸어요.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정말 더 버틸 수가 없었죠.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여니 상규가 은옥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벌써 오셨어요? 상규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가 황급히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 은옥은 그게 뭔지 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뭐하냐? 좀 비켜라, 눕게. 은옥이 비틀거리며 자리에 눕자 상규는 쭈뼛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규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은옥은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다 싶었어요. 누워있던 은옥의 머릿속에 아까의 장면이 스쳤습니다. 상규가 화장대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자신이 들어오자 황급히 숨기던 모습, 거실로 나가면서 은성의 가방 쪽으로 무언가를 휙 던지던 모습까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약값을 저기다 숨겼나? 은옥은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은성이의 가방으로 다가가 지퍼를 열었습니다. 교과서와 공책들 사이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딱딱한 사각형 물체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담배 한 갑과 빨간 라이터였어요. 이미 한두 개 피가 비어 있었고 역한 니코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3살짜리 초등학생 가방에서 담배라니. 그때 이미 화장실에 있던 은성이가 나왔습니다. 손을 털며 나오던 은성이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 할머니. 은옥이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담배갑이 바닥에 부딪히며 담배 몇 개비가 굴러나왔어요. 하얀 담배가 장판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네 가방에서 왜 이게 나와? 은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네 가방 깊숙한 곳에 들어 있었는데 돈 훔쳐서 이딴 거 피우고 다녔냐? 은옥의 날카로운 고함에 거실에 있던 상규가 방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상규와 은성이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실 그 담배는 상규의 것이었습니다. 아까 은옥이 갑자기 들어오자 상규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갑을 급하게 은성이 가방에 쑤셔 넣었던 거예요. 들키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담배 쌀 돈이 어디서 났냐고, 그 돈으로 밥이나 사 먹지 왜 담배를 피우냐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들이었죠. 상규는 은성이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은성이는 아빠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은옥은 은성이의 침묵을 범행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명도 안 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자기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 말이 없지? 어린 것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구나. 은옥은 옷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속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라. 울면서 아니라고 매달려봐라.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하지만 은성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은옥은 눈물을 삼키며 은성이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놈, 누구한테 배웠어? 종아리를 때리는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은성이는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은옥은 때리다 지쳐 옷걸이를 놓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성이 담임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그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하신 걸까요? 할머니, 은성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행동이 많아졌어요.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예요. 밤에 뭘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은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에 늦게 자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반 친구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도는 모양이에요. 아직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은성이도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려요. 전화를 끄는 은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어요. 삑 하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집안 돈에 손 떼더니 이제 학교 친구 돈까지 건드린 건가. 그것도 모자라 담배까지. 은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은옥은 퉁퉁 부은 종아리를 감싸 쥐고 구석에 웅크린 은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아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냐, 이놈들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차가운 벽만이 높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은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은옥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죽은 남편의 제삿날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은옥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미룰 수가 없었어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으며 남편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다 간 사람이었지요. 젊어서는 사업한다고 집안 돈을 말아먹고 늙어서는 병치레로 병원만 들락거렸습니다. 그래도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인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시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소고기 산적거리를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날만큼은 고기 냄새라도 맡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에게나마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은옥은 장롱 깊숙한 곳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거지하고 받은 일당에서 1,000원, 2,000원씩 떼어 모은 돈. 허리와 손마디가 부서져도 참고 모은 돈이었어요. 꼬박 석 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양말이 힘없이 푹 꺼졌습니다. 손을 휘저어봐도 잡히는 건 낡은 양말뿐. 돈이 없었습니다. 은옥은 장롱을 다 뒤엎었습니다. 이불을 털고 옷가지를 다 꺼내보았어요. 서랍장 구석구석, 베개 밑, 이불 속까지 뒤졌습니다. 먼지만 폴폴 날릴 뿐 돈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안 돼. 여보, 이거 당신 고깃값인데. 은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귀에까지 울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해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게 돌아온 쌍둥이가 현관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금성이와 은성이는 흙이 잔뜩 묻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바지 무릎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신발에도 진흙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까지 흙이 껴 있었습니다. 마치 땅을 파헤치고 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순간 은옥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새 운동화, 은성이 가방 안에 담배, 그리고 사라진 3만 원. 이놈들이 돈 훔쳐서 밖으로 나돌더니 기어이 흙구덩이까지 뒹굴고 다니는구나. 이성이 툭 끊어졌습니다. 은옥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굵은 소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도둑놈들, 니들이 사람이냐? 할애비 제삿밥 먹을 돈까지 훔쳐?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아이들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액막이라도 하듯 귀신 쫓듯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이 아이들의 옷에 붙고 바닥에 흩어졌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금성이가 놀라서 매달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흙 묻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려? 하지만 은옥은 아이들을 밀쳐냈습니다. 주름진 손에 있는 힘을 다해 밀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손대. 니들 할아버지 고깃값이야. 꼬박 3달을 모은 돈이라고. 은성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은옥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변명이라도 해봐라. 아니라고 소리쳐봐라.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왜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은옥은 아이들을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금성이가 문틀을 붙잡았지만 은옥이 그 손을 뿌리쳤어요. 훔친 돈 가져오기 전엔 들어올 생각도 마라.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철컥 자물쇠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금성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은성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옥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소금알갱이가 무릎을 찔렀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한참 뒤 문 밖에서 아이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형, 할머니 많이 화나셨겠지? 괜찮아. 우리 계획은 안 들켰으니까. 며칠만 더 고생하자. 하지만 은옥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곡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녀는 거실로 나와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이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옥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죄가 많아서. 올해는 당신 제사상에 고기 한 점 못 올리네. 눈물이 사진 액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까지 불어 꽤 쌀쌀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에 은옥의 분노는 차게 식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옷도 얇게 입고 나갔는데, 밥도 못 먹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없었어요. 골목길 가로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스팔트 위를 적시고 있었어요. 혹시 홧김에 가출이라도 했을까봐. 아니면 나쁜 형들하고 어울려 사고라도 쳤을까봐.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은옥은 낡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금성아, 은성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골목길을 헤매며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은옥의 낡은 신발이 젖어 들어갔고 차가운 빗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금성아, 은성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나와. 차가운 빗물이 은옥의 뜨거운 눈물을 씻어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난 거지. 밥은 먹여서 보낼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흔들렸어요. 그때 은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흙투성이가 된 진짜 이유를, 그리고 아이들이 품고 있던 비밀 계획의 정체를. 진실은 은옥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빗속을 한참이나 헤매던 은옥은 결국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우산을 쥔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렸습니다.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은옥이 힘없이 대문을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 희미한 센서 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보였습니다. 금성이와 은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추위에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그녀를 본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옥은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량한 몰골을 보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자라. 차가운 한마디를 던지고 은옥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젖은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 트는 물소리만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 뒤척였어요. 천장의 얼룩이 꼭 제 마음속 멍자국 같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은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이라도 제사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일어났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습관처럼 장롱 속 양말 뭉치에 손을 넣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끝에 종이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3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내가 어제 못 봤나? 분명 없었는데. 은옥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뒤져도 없던 돈이 왜 이제야 나오는 걸까요?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로망이 났나? 어제 내가 못 찾은 건가? 하지만 당장 제사가 급했기에 은옥은 찜찜한 마음을 안고 돈을 들고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아이들이 밤새 빗속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받은 일당을 할머니가 잘 때 몰래 채워둔 것이었습니다. 은옥은 쓰린 속을 부여잡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산적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어요. 부엌에서 지글지글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올리는 정성이었거든요. 제사 준비를 마치고 은옥은 아이들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줍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책상 밑 휴지통을 비우려는데 꼬깃꼬깃 구겨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펴보니 가정통신문이었어요. 6학년 수학여행 안내문, 비용 30만 원. 참가 여부를 묻는 칸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불참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수학여행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추억을 아이들은 스스로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습니다. 돈 훔쳐서 엉뚱한 짓 하더니 정작 학교 행사는 얘기도 안 해? 은옥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워 학교 생활을 포기했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나? 그때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버님이 연락이 안 돼서요. 쌍둥이 편에 가정통신문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수학여행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해서요. 은옥은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는 것보다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친구들과 잘 안 어울리려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옥의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왕따가 맞구나.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느라 학교 친구들하고는 멀어졌구나. 아침에 산 고깃값이면 애들 용돈이라도 쥐어줬을 텐데. 죽은 남편 챙기느라 금쪽 같은 손주들 길을 죽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사 시간 1시간 전 아이들이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금성이와 은성이가 들어왔어요. 은옥은 무심코 아이들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치고는 너무 거칠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사실 식당 일과 전단지를 돌리다 다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알 길이 없었어요. 은옥은 묻고 싶었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맞고 다니니? 아니면 누구 때리고 다니니? 왜 손이 이 모양이니? 하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좁은 거실 한켠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향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이 제사상 위에서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상규는 늘어진 양복 차림으로 절을 했어요.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쌍둥이도 묵묵히 절을 올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동작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여보, 많이 드쇼. 우리 상규, 손주들 잘 보살펴 주시고.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어요. 쌍둥이가 산적과 나물을 허겁지겁 집어먹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아이들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쑤셔 넣었어요. 젓가락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볼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은옥은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들의 볼때기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돈 아끼느라 굶다시피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은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은옥은 방으로 들어가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레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오은옥 70세 생일. 칠순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는커녕 미역국이나 끓여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처지였어요. 누가 축하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사상 치운 자리에 덩그러니 앉은 은옥이 중얼거렸어요. 내 생일상은 누가 차려주나?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옥은 약을 먹으려다 멈칫했어요. 약통을 흔들어 보니
몇 알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약값도 없고 병원비도 없고 심장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은옥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네. 이렇게 사느니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옥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 낡은 집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를, 그리고 은옥이 그토록 의심했던 아이들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은옥이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를요. 토요일 은옥의 칠순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옥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늦게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은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지. 그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70평생을 살았는데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처지라니. 밖으로 나가려는데 거실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삐뚤빼뚤하게 차려진 밥상. 접시 위에는 초코파이를 층층이 쌓아 만든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7개, 8개를 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숫자 70 모양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서툴게 끓여서 국물이 다 졸아든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솜씨가 은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쌍둥이가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금성이와 은성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금성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성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은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흰 봉투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이 식탁 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쪽지 2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은옥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는 금성의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수술비예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제가 더 벌어올게요. 제발 수술 받고 우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금성 올림. 두 번째는 은성의 쪽지였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심장 수술하고 나면 우리 같이 놀러 가요.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은성 올림. 은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대략 봐도 수십만 원은 좋게 되는 돈이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너희 진짜 훔친 거냐?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은성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바해서 번 거예요. 사장님이 나이 어려서 안 된다고 했는데 엄청 졸라서 시켜주신 거예요. 금성이가 덧붙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 수술비예요. 1,500만 원 모아야 하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요. 죄송해요. 은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비?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해?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금성이가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할머니 심장은 촛불 같아서 큰 충격받으면 훅 꺼진다고요.
우리가 돈 번다고 하면 할머니 쓰러질까봐. 할머니 생신 때 수술비 모아서 짠하고 드리려고 비밀로 했어요. 은성이가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화내실 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맞았어요. 아이들은 진료실 밖에서 그 말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쓰러질까봐 죽기 살기로 비밀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 끝나면 전단지를 뿌리고 주말에는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고 무릎이 까지고 밤에는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았던 이유, 손이 거칠어진 이유, 흙투성이가 된 이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내 지갑에서 없어진 돈은 너희가 가져가서 채워 넣은 거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돈은 안 건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번 돈을 몰래 할머니 지갑에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은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장판 밑을 뜯고 돈을 넣던 기억, 쌀독 깊숙이 돈을 파묻던 기억, 베개 이 속에 돈을 꿰매 넣던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은옥이 홀린 듯 장판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판 귀퉁이를 뜯어냈어요. 그 밑에서 접힌 지폐 뭉치가 나왔습니다. 쌀독을 뒤엎었어요. 쌀알 사이에서 비닐에 쌓인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피땀 흘려 모은 수술비와 편지, 그리고 자신이 의심하며 숨겨둔 돈다발이 뒤섞여 있었어요. 구겨진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범인이었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은옥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할미 목숨 살리겠다는 애들을 도둑놈 취급했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이. 은옥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잠 설쳐가며 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은옥의 통곡 소리에 아이들이 달려와 은옥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작 말씀드릴걸. 아니다. 너흰 아무 잘못 없다. 다 못난 할미 탓이야. 은옥은 은성이의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에 시퍼런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옷걸이로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은옥은 그 멍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쩜 좋아.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방 안가득 초코파이 케이크 위 향초 냄새와 미역국 냄새가 뒤섞였어요. 방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규였어요. 상규는 바닥에 떨어진 아이들의 편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돈을 숨겼다는 사실, 어린 자식들이 제 아비보다 낫다는 사실, 뼈저린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신은 술만 마시고 빚만 늘렸는데 13살짜리 아이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돈을 벌었습니다. 상규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낡은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족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뜨거운 치유의 불꽃이었습니다. 눈물바람이 휩쓸고 간 뒤 방 안에는 어색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초코파이 케이크의 촛불은 꺼졌고 미역국은 식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오해는 풀렸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은성이의 담배 사건이었어요. 그 담배는 정말 누구 것이었을까요?
은옥은 은성이의 멍든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어요. 은성아, 담배. 정말 네 거 아니지? 할미가 믿어도 되지? 은성이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문 틈으로 보이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아이들이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신발을 신으려 했어요. 할머니, 저희 나가봐야 해요. 오늘까지 전단지 돌리기로 약속해서. 상규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가지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니들 몸 다 망가진다. 상규는 떨리는 손으로 은성이의 가방을 낚아채서 바닥에 쏟았습니다. 문제집 사이에서 하얀 담배와 라이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상규는 담배를 집어들고 은옥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우지끈 부러뜨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겁니다.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피우려다 어머니 오시는 소리에 놀라서 은성이 가방에 숨겨놨어요. 그때 은성이가 학교 다녀왔길래 은옥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 담배 끊었다며?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자식한테 누명을 씌워.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대야에 물을 받아왔어요. 미지근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상규는 은성이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13살 손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은옥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은성아, 양말 벗어라. 아빠, 왜 이래요? 은성이가 당황했습니다. 어서. 상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성이는 어쩔 수 없이 양말을 벗었어요. 상규는 거친 손으로 은성이의 발을 대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씻기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발 뒤꿈치는 전단지를 돌리느라 다 까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물집이 터진 자국도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에는 땀띠가 나 있었고 발톱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13살 아이의 발이 아니었어요. 몇십 년을 일한 노동자의 발 같았습니다. 상규는 그 발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상규의 눈물이 대야 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물에 번지는 눈물이 보였어요. 이 못난 놈이 내 새끼 발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압이라고 술만 마시고. 상규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성이는 아빠의 정수리에 떨어지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참았던 서름이 터졌어요. 아빠, 나 사실 진짜 억울했어. 근데 아빠 혼날까봐. 상규는 자신의 소매로 아이의 젖은 발을 닦아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뼈가 으스러지게 일해서 가품아. 아빠가 진짜 사람이 될게. 그날 오후 상규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좀이 슬고 어깨가 헐렁했지만 반듯하게 넥타이를 매고 구두끈을 졸라 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상규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술에 찌들고 도망치던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도끼로 번뜩이는 눈이었습니다. 은옥은 아들의 그런 눈빛을 수십 년 만에 처음 보았어요. 상규가 향한 곳은 자신을 옥죄던 불법 사채업자 사무실이었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지만 아이들의 상처투성이 발을 본 순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험상궂은 사내들이 상규를 에워쌌습니다.
돈은 가져왔냐? 배짱 좋네. 제 발로 찾아오고. 돈은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을게. 계약서 쓴다. 대신 내 명의로 된 그 대포차 말소시켜줘.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수급자도 못 되고 있어. 깡패들이 비웃으며 상규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상규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오늘 나랑 끝을 보자. 이판사판이라고. 과거의 상규라면 벌벌 떨며 도망쳤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지켜야 할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상규의 미친 기세에 질린 사채업자가 결국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독한 새끼. 저녁 늦게 상규는 입술이 터지고 옷이 찢어진 채로 귀가했습니다. 양복은 너덜너덜해졌고 구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놀란 은옥에게 상규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차량 말소 증명서. 어머니, 동사무소 다시 가셔서 수급자 신청하세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은옥은 종이와 상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규야, 네가. 어머니, 이제 아픈데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약도 맘껏 타드세요. 수술도 받으시고요.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상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마주보며 울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아빠의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터진 입술에, 멍든 뺨에, 찢어진 눈꼬리에 작은 손가락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금성이는 소독약을 바르고 은성이는 밴드를 떼어 붙였어요. 아빠 아프지? 아니, 하나도 안 아프다. 상규가 웃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웃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빠, 진짜 짱이다. 은성이가 말했어요. 금성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아빠가 달라 보였어요. 상규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절대 도망 안 가. 이 아비가 반드시 지켜줄게. 비로소 진짜 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른 달빛이 상규의 낡은 구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며칠 뒤 쌍둥이가 일하던 전단지 업체 사장님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잔뜩 긴장했어요. 이제 그만두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걱정이 앞섰어요. 너희들 그만두라고 부른 거 아니다.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아이들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지역 라디오 방송 희망의 오후 코너에 사연을 제보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형제가 할머니 심장 수술비 모으겠다고 이 추운 날 맨손으로 전단지를 돌립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쉬지 않습니다. 그 사연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청취자 게시판에는 내 어릴 적 생각난다. 작지만 돕고 싶다는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1,000원, 만원, 5만원. 십시일반의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역 TV 제작진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촬영팀이 은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송 카메라에는 찢어진 장판,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냉장고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상규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비 노릇을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대신 고생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술만 마시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상규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쌍둥이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 못 받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금성이의 진심 어린 말에 시청자들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방송 직후 후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심장 판막증 수술비 1,500만 원이 기적처럼 마련되었습니다. 은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니. 그런데 방송을 본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수술 집도하겠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받았습니다. 은옥과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병원비를 받았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의사는 30년 전 은옥이 무료급식소 봉사를 할 때 매주 찾아와 밥을 얻어먹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아파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던 가난한 소년. 은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냈습니다. 배고파서 울던 그 소년에게 남들 몰래 밥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더 얹어주었던 일. 밥심으로 공부해라. 꼭 훌륭한 사람 되라. 하고 등을 두드려 주었던 일. 의사는 병실로 찾아와 은옥의 손을 잡았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저 기억나세요? 계란 프라이 주셨던 거요. 어르신 덕분에 의사가 됐습니다. 그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배고파서 공부를 포기하려던 날 어르신이 주신 밥 한 끼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밥값을 할 차례입니다. 은옥은 그제야 그 소년의 얼굴이 어른의 얼굴 속에 겹쳐 보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네가 그 꼬맹이였어? 이렇게 컸구나. 은옥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이 해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많은 밥그릇, 그 많은 설거지, 매일 반복되던 허리 통증,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옥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 겁을 먹었어요. 이동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러다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상규가 은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서 딱 지키고 있을게요. 저승사자 오면 제가 멱살 잡고 쫓아낼 테니까 푹 주무세요. 은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들이 저런 농담도 할 줄 알다니. 쌍둥이는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화이팅!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수술 중. 그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수술 시간 동안 상규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기도였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약값으로 쓸 돈을 술값에 날렸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후회되었습니다. 제 수명을 떼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금성이와 은성이도 옆에 앉아 같이 기도했어요. 아이들의 손이 상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빨간 램프만 바라보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실 램프가 꺼졌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땀을 닦으며 나왔어요. 마스크 너머로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규와 쌍둥이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금성이와 은성이가 상규에게 매달렸어요. 세 사람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은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은옥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은옥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촛불 같던 심장이 이제는 쿵, 쿵,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나 살았네. 우리 강아지들 두고 죽을까봐 겁났는데. 은옥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병실 TV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은옥은 상규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 목숨값은 의사 선생님이 내주셨으니 저 후원금은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들한테 주자. 상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좋겠어요. 돈이야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릴 건데요, 뭐. 상규의 듬직한 말에 은옥은 링거줄 꽂힌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쌍둥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귤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귤 사왔어요. 병원 앞에서 진짜 싸게 팔아요. 금성이가 귤을 까서 은옥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춥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해 보였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들과 손주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벚꽃잎이 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옥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숨소리가 거칠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중간에 3번은 쉬어갔을 언덕이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리며 올라갔던 그 언덕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왔어요.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규칙적이고 든든한 박동이었어요. 동네 슈퍼 아줌마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얼굴이 폈네 폈어. 요즘 좋은 일 있으셔? 혈색이 꽃처럼 고우시네. 은옥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보약을 해줘서 그런가 힘이 남아도네. 사실 보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덕분이었습니다. 빚 걱정, 자식 걱정이 사라지니 천근만근이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입니다. 밤잠도 푹 잤고 밥맛도 꿀맛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은옥은 습관처럼 장판 끝을 들춰보려다 피식 웃고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찢어진 장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곰팡이 핀 벽지도 깨끗하게 도배되었어요.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치매약은 여전히 먹었지만 이제 달력에 약 먹을 시간을 쌍둥이가 색색깔 형광펜으로 예쁘게 표시해 두었어요.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알록달록한 글씨가 달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아침 8시. 저녁 시간 현관문이 열리고 상규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정직한 땀 냄새와 함께 손에 들린 치킨 2마리의 고소한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성아, 은성아, 아빠 왔다. 상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치킨 냄새를 맡고 눈이 반짝거렸어요. 상규는 쇼핑백에서 나이키 운동화 2켤레를 꺼냈습니다. 하얀색 운동화였어요.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너네 그 신고 다니던 신발 당장 갖다 버려. 아빠가 월급 타서 사온 거다.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거실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와, 이거 우리 반 반장이 신는 건데. 아빠 진짜 짱이다. 은성이가 소리쳤어요. 금성이도 거울 앞에서 신발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은옥이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상규가 쭈뼛거리며 작은 상자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한번 사봤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분홍색 꽃무늬가 고운 봄 스카프였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은옥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목이 화사한 꽃밭으로 변했어요. 아이고, 늙은이 목에 꽃이 폈네. 은옥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말 아침 상규가 하얀색 승합차를 몰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빌려온 차였어요. 경적을 빵빵 울렸습니다. 타세요. 오늘은 아무 걱정 없는 날입니다. 네 식구를 태운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연두색 들판과 노란 유채꽃이 펼쳐졌습니다. 뒷좌석에서 김밥을 먹으며 장난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은옥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동해 바다였습니다. 70년 평생 산동네와 식당 부엌만 오갔던 은옥의 눈앞에 수평선이 펼쳐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었어요. 파란색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물이 어찌 이리 많을까? 가슴이 뻥 뚫리네. 은옥은 파도 소리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하얀 포말이 일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갈매기가 하늘을 날며 끼룩끼룩 울었습니다. 이게 바다구나. 은옥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백사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금성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은성이는 이미 파도와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은옥의 신발이 모래에 빠질까봐 자신의 팔을 내어주었어요. 어머니, 저 꽉 잡으세요. 제가 지팡이잖아요. 아들의 단단한 팔뚝에 의지의 모래밭을 걸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모래가 따뜻했습니다. 상규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두 손을 입에 모으고 크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사고 안 칩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히지 않게요. 목소리가 바다 위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은옥도 덩달아 소리쳤어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 안 죽고 살아있소. 우리 새끼들이 나 살려냈소. 손주들이 아주 으뜸 가는 효자요. 아들도 이제 사람 됐소. 바람이 불어 은옥의 스카프가 펄럭였습니다. 분홍색 꽃무늬가 바람에 날렸어요. 금성이와 은성이도 따라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요. 네 사람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대학생 커플에게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흔쾌히 카메라를 받았어요.
네 식구가 파도를 배경으로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상규가 은옥의 어깨를 감싸고 쌍둥이가 양옆에서 V를 그렸어요. 바람이 불어 모두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웃는 얼굴로요. 은옥의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조개 껍데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것이었어요. 상규도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조수석에 앉은 은옥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고생의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볼에는 바닷바람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은 지독하게 추웠지만 덕분에 서로의 체온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았다. 은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상규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은옥이 잠든 손주들과 듬직한 아들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 빚은 이제 갚으면 되고 아픈 데도 없고 자식들도 옆에 있는데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다. 상규가 피식 웃었어요. 은옥도 웃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은성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잠결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차는 어둠이 내린 도로를 달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으로 향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제자리를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봄날. 은옥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창에 붙었다 떨어졌어요. 은옥은 이불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